조선 중기 경상도 김천의 작은 마을. 마을 어귀에서도 더 어귀, 거긴 바람이 먼저 들어가 눕는 집이라 불리던 외진 초가집에 28살 춘심이가 살았다. 춘심이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도 않았다. 하늘이 이미 3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16세 혼인한 남편 박서방이 20살도 되기 전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두 번째는 재혼한 30살 김서방이 호랑이에게 물려가 버렸을 때, 세 번째는 작년에 세 번째 남편 이서방이 술 먹고 개울에 빠져 익사했을 때, 마을 아낙네들은 입을 모아 수군댔다. 춘심아, 너 팔자가 기가 막히게 세구나. 남정네들이 내 옆에만 오면 죄다 저승길이네. 삼살문이래, 삼살문. 새 남편 죽인 문이래. 춘심이는 처음엔 울었다가 나중엔 웃었다. 사람 마음이 이상하다. 너무 오래 울면 웃음이 먼저 튀어나온다. 그래, 내가 문이면 어쩔 건데. 문도 밥은 먹어야지. 남은 건 낡은 초가집 한 채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배운 떡 만드는 솜씨뿐이었다. 쌀 한 말, 팥 서대, 참기름 한 숟가락. 재료가 이렇게 빈약하면 보통 사람은 손이 먼저 떨리는데 춘심이는 손이 먼저 부지런해졌다. 혼인은 평생 안 한다. 떡장사나 해서 혼자 먹고 살자. 그렇게 춘심이는 백설기, 인절미, 가래떡을 해놓고 마을 끝에서 혼자 장사란 걸 해보기로 했다. 문제는 하나. 이 집은 외져도 너무 외졌다는 것. 하루 한두 명만 와도 괜찮아. 춘심이는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달랬다. 그런데 세상은 꼭 그런 말을 들으면 반대로 장난을 친다. 해가 뜨기 직전 동이 트려는 새벽. 똑똑똑. 춘심이는 떡 속 김이 아직 살아있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밖에는 키가 훤칠한 사내가 서 있었다. 나이는 30쯤. 삼배옷이긴 한데 색이 온통 회색이고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여기서 떡을 판다고 들었는데 하나만 주시구려. 춘심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을 누가 알지? 내 떡집이 소문날 리가 없는데. 그래도 첫 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아직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어휴 들어오세요. 춘심이는 인절미를 내왔다. 사내는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야, 이게 무슨 떡이오? 내가 먹어본 떡 중에 최고요. 그는 접시를 순식간에 비웠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갑자기 얼굴이 납작해졌다. 아, 죄송하오. 급히 나오느라 돈을 안 가져왔구려. 나중에 갚아도 되겠소? 네. 외상이요? 장사 첫날, 첫 손님, 첫 마디가 외상. 3번 무너진 하늘 위로 4번째 작은 돌이 또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춘심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럼요. 다음에 주세요. 사내가 고개를 연신 숙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꼭 갚으러 오겠소. 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신기하게도 동쪽 하늘이 환해졌다. 춘심이는 그 빛이 날 밝았다가 아니라 뭔가 시작됐다처럼 느껴졌다. 그날부터 춘심이 집에 사람이 몰려왔다. 아가씨, 인절미 5접시. 백설기 10개 싸주시오. 가래떡 한 알음. 어디서 소문이 난 건지 옆마을은 기본이고 옆편 마을에서도 왔다. 장터에서 들리는 말이 재미있었다. 김천마을 끝에 떡집이 있는데 꿈에 누가 나오더라. 거기 가면 배가 웃는다고. 꿈에 누가? 모르지, 회색 뭐 그늘 같은 사내? 춘심이는 떡을 빚으며 어이가 없어 웃었다. 배가 웃긴 뭘 웃어. 내 팔이 울지. 그러나 장사는 잘 됐다. 쌀 한 마리 쌀 한 섬이 되는 데엔 열흘도 걸리지 않았다. 열흘째 되는 새벽 똑똑똑.
또 그 사내였다. 또 왔소. 또 오셨어요? 사내는 이번에도 떡을 실컷 먹고는 외상을 청했다. 춘심이는 속으로 계산했다. 이상하다. 이 손님이 오면 장사가 터진다. 그런데 외상을 달아주면 더 터진다. 장사꾼은 미신을 싫어한다. 대신 패턴을 좋아한다. 그래서 춘심이는 말했다. 아이고, 그럼요. 돈은 천천히 주세요. 사내는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새벽이 잠깐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한 달쯤 지나자 춘심이는 제법 돈을 모았다. 그리고 사내는 한 번 더 찾아왔다. 외상값을 갚으러 왔소. 그가 내민 건 은자 100냥. 춘심이는 떡반죽을 치다가 손을 멈췄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떡값이 이렇게 많진 않은데요. 외상 이자요. 이자라는 말이 조선 사람 입에서 나오면 대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사내의 이자는 이상하게도 싸움이 아니라 정처럼 느껴졌다. 정은 꼭 값이 없다. 그런데 꼭 값이 붙는다. 사내는 조심스레 물었다. 주인장은 혼자 사시오? 네, 남편 셋을 다 저승으로 보내고 혼자 살지요. 그 말에 사내는 잠깐 멈칫하더니 갑자기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춘심이는 속으로 하느라 또 시작이냐 했지만 입 밖으로는 조심스럽게 나왔다. 제가 남편이 셋이나 알고 있소. 또 죽으면 그건 나도 좀 억울하오. 이때 춘심이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이 사내는 겁을 먹으면서도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춘심이는 3번 무너진 하늘 아래서도 사람 하나쯤은 내 옆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좋아요. 함께 살아봅시다. 새 서방이 들어온 후 떡집은 더 번창했다.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고 마당엔 과일나무가 심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서방은 낮에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다. 밤이 되면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왔다. 돌아올 때마다 돈, 곡식, 귀한 물건을 들고 왔다. 춘심이가 물었다. 서방님, 밤에 어디 다녀오세요? 일을 좀 보러 다니오. 무슨 일이길래 왜 밤에만요? 나중에 말해주겠소. 지금은 비밀이오. 비밀이 많으면 부부가 힘들다. 그런데 비밀이 너무 단순하면 부부가 더 힘들다. 춘심이네 비밀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어느 날 밤 서방이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흙이 묻어 있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고갯길에서 씨름꾼을 만났소. 씨름꾼이요? 내가 사람들의 힘을 조금 빌려오곤 하는데 오늘은 그만 졌소. 서방은 얼굴을 찡그리며 덧붙였다. 그놈이 달구는 소리 한번 내봐라 하면서 내 정신을 빼놓는 거요. 해가 뜰 뻔해서 진짜 큰일 날 뻔했소. 춘심이는 그 순간 깨달았다. 닭 우는 소리에 놀라고 해가 뜨면 큰일 나고 밤에만 움직이고 회색 옷. 이거 사람 아닌데? 서방님, 혹시 도깨비이신가요? 서방은 잠깐 침묵하다가 씩 웃었다. 눈치채꾸려. 그래, 나는 도깨비요. 보통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춘심이는 되려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죽지는 않겠네요. 뭐요? 저한테 오면 남편이 죽는다며 수군대서요. 도깨비 서방이 그제야 크게 웃었다. 내가 그 소문 들었소. 삼살문이라더군. 문이면 어떻소? 나는 문도 좋아하오. 문이 있어야 집이 되니까. 춘심이는 그 말에 웃다가 갑자기 울컥했다. 도깨비가 사람 말을 이렇게 잘하면 더 무섭다. 더 마음이 흔들리니까. 춘심이가 물었다. 그럼 떡집 소문은 어떻게 난 거예요? 도깨비 서방은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퍼뜨렸지. 어떻게요? 도깨비들끼리 먼저 와서 먹었소.
그리고 그 도깨비들이 인간들 꿈에 들어가 말했지. 김천 마을 끝에 떡집이 있다. 가면 혀가 춤춘다고. 춘심이는 배를 잡고 웃었다. 서방님, 그거 장사꾼이 아니라 꿈 장돌뱅이네요. 장사란 원래 입으로 시작해 꿈으로 끝나는 법이오. 도깨비는 떡을 정말 좋아했다. 특히 메밀묵과 떡. 춘심이는 도깨비의 취향을 알아가는 게 이상하게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걱정의 그림자를 달고 온다. 3년이 흘러 춘심이는 31가 되었다.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깨비 서방은 여전히 30살 청년 같았다. 춘심이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늙는데 저 사람은 그대로다. 그럼 이 행복의 끝은 어디지? 어느 날 큰 상단의 주인이 떡집을 찾아왔다. 상주에서 온 장사꾼, 최 부자였다. 주인장, 이 자리가 명당이라 들었소. 떡집을 내게 파시오. 은자 1000냥. 천냥. 평민이 평생 벌어도 어려운 돈. 춘심이 마음이 흔들릴 법도 했다. 새벽부터 떡 빚는 일은 성공해도 힘든 일이니까. 밤에 춘심이가 도깨비 서방에게 물었다. 서방님, 이 떡집 팔까요? 도깨비 서방은 웃으며 말했다. 팔아버리시오. 정말요? 이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오. 당신이 부지런해서 잘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꿈에 소문 좀 얹었을 뿐이오. 다른 데 가도 살 길은 있소. 그 말이 이상하게도 춘심이 가슴을 찔렀다. 살 길이라는 말은 춘심이 인생에서 늘 피를 묻히고도 살아남은 말이었다. 춘심이는 결심했다. 좋아요, 팝시다. 최 부자는 떡집을 번쩍번쩍 꾸몄다. 일꾼을 10명 고용했고 새 간판을 달았다. 표정은 이랬다. 이제부터 돈이 나를 사랑하겠군. 개업 첫날 새벽 똑똑똑 회색 사내가 나타났다. 떡 하나 주시오. 최 부자는 떡을 내밀며 웃었다. 사내가 먹고 말했다. 외상을 달아주시오. 그 순간 최 부자 얼굴이 갈라졌다. 뭐? 돈도 없이 떡을 먹어? 당장 나가. 며칠만 기다려주면. 안 돼. 관가에 고발하겠어. 최 부자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사내는 섭섭한 표정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부터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열흘, 한 달, 석 달. 떡은 말라 돌이 되었고 최 부자의 얼굴도 돌이 되었다. 명당이라더니 명당은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 가게에 숨을 쉬게 한다는 걸 최 부자는 몰랐다. 춘심이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도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가 남았다. 외상 한 번이 사람 하나 살릴 수도 있었는데. 춘심이와 도깨비 서방은 김천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로 이사했다. 천냥으로 기와집과 땅을 사고 하인도 몇 명 두었다. 춘심이는 처음으로 숨을 쉬는 느낌을 얻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쿡쿡 찔렀다. 나는 사람이라 늙고 저희는 도깨비라 멈춘다. 어느 날 밤 춘심이가 물었다. 서방님도 무서운 게 있어요? 3가지. 뭔데요? 첫째는 달 구는 소리. 둘째는 해. 셋째는 말똥이요. 말똥이요? 이유는 몰라도 그걸 보면 도망가야 해요. 춘심이는 웃다가도 마음이 복잡해졌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건 붙잡힐 수도 있다는 뜻이구나. 2년이 더 흘러 춘심이는 33이 되었다. 손등 핏줄이 도드라지고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반면 도깨비 서방은 여전히 30이었다. 춘심이는 결심했다. 사랑이란 붙잡아두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 날 춘심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말똥을 잔뜩 구해 집 주위를 빙 둘러 깔았다. 밤이 되어 서방이 돌아오다 멈춰섰다. 으아, 이게 뭐요? 대문 안에서 춘심이 목소리가 들렸다.
서방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간 이별해야 한다는 걸. 무슨 소리요? 저는 늙고 서방님은 그대로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도깨비 서방이 이를 악물었다. 그게 뭐가 중요하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춘심이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더 이별해야 해요. 서방님, 계속 젊은 모습으로 제가 할머니가 되어도 곁에 있으면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문이 될 수도 있다. 춘심이 말은 칼처럼 아팠지만 문처럼 열려 있었다. 도깨비 서방은 끝내 돌아섰다. 좋소. 떠나겠소. 하지만 내가 가져다 준 재산은 내가 떠나면 사라질 것이오. 알고 있어요. 도깨비는 씩씩대며 사라졌다. 그날부터 도깨비는 안갚음을 했다. 밭에 돌을 던지고 논에 말뚝을 박았다. 하인들이 하소연했다. 마님, 이러면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춘심이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일하면 돼요. 춘심이는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상처를 줬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도깨비가 가져다 준 재산이 조금씩 사라졌다. 땅이 줄고 곡식이 비고 금은 보화가 사라졌다. 하인들도 하나둘 떠났다. 10년이 흘러 춘심이는 43. 기와집은 다시 작은 초가집이 되었고 땅은 작은 반 몇 평만 남았다. 그런데도 춘심이는 가끔 떡을 만들어 팔며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벌면서 살았다. 멀리서 춘심이를 지켜보던 도깨비 서방은 생각했다. 저렇게 가난해졌는데도 원망하지 않는구나. 내가 부끄럽다. 도깨비는 안갚음을 멈췄다. 사랑은 때때로 늦게 철이 든다. 어느 늦은 가을밤 춘심이는 이웃 마을 친구 집에 약을 지어다 주고 돌아오다 산길에서 길을 잃을 뻔했다. 금음달이라 어둠이 깊었다. 그때 파란 불빛이 나타났다. 도깨비불이었다. 불빛은 해치지 않았다. 춘심이가 한 걸음 가면 불빛도 한 걸음 갔다. 춘심이가 멈추면 불빛도 멈췄다. 집 앞에 도착하자 불빛은 조용히 사라졌다. 춘심이는 빈 허공에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춘심이가 밤길을 걸을 때면 파란 불빛이 길을 비춰주었다. 도깨비 서방은 멀리서, 아주 멀리서 함께 걸었다. 함께 살 순 없지만 무사하기만 해줘. 또 5년이 흘러 춘심이는 48. 머리카락이 반쯤 휘어지고 손은 더 거칠어졌다. 어느 날 춘심이는 메밀가루를 사와 묵을 쑤었다. 팔이 아플 만큼 저어 큰 그릇에 담아 대문 앞에 놓았다. 서방님, 오늘도 제 밤길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메밀묵 드시고 힘내세요. 밤이 깊어 도깨비 서방이 다가왔다. 그릇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꾹 눌렸다. 나를 내쫓고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니. 도깨비는 묵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 먹고 그릇을 다시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메밀묵이 놓였다. 그리고 도깨비는 매일 밤 그 마음을 먹었다. 다시 7년이 흘러 춘심이는 55이 되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졌다. 겨울 어느 날 춘심이는 심한 기침으로 앓아누웠다. 메밀묵이 놓이지 않았다. 도깨비 서방은 알았다. 그 집 앞이 비면 마음이 비는 거다. 도깨비는 마을 의원 박 선생의 꿈에 나타나 부탁했다. 동쪽 산골의 춘심이라는 노파가 아프니 가서 치료해 주시오. 그리고 은자 10량을 건넸다. 박 선생은 다음날 춘심이를 찾아와 약을 지어주었다. 약값은 이미 받았으니 걱정 마세요. 누가 주셨어요? 꿈에 이상한 사람이 그런데 아침에 손에 돈이 있더군요. 춘심이는 웃었다. 그분이 또 도와주셨구나. 기운을 조금 회복한 어느 봄날 저녁
춘심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메밀묵을 만들고 작은 편지를 함께 놓았다. 서방님께 15년 동안 제 밤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습니다. 서방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 없었지만 서방님을 사랑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춘심이 올림. 도깨비 서방은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춘심이 나도 당신을 사랑했소. 며칠 뒤 춘심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이 나이를 헤아릴 때는 늘 엇갈린다. 누군가는 55이라 했고 누군가는 56이라 했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말했다. 편안한 얼굴이네. 장례 행렬이 산을 넘어갈 때 파란 도깨비불 하나가 관 앞을 비추며 함께 갔다. 누구도 그 불을 끄지 않았다. 꺼야 할 불이 아니란 걸 다들 어렴풋이 알았다. 무덤 앞에서 불빛은 사흘 밤낮 머물렀다. 안녕히 가시오. 내 사랑. 그리고 전설이 되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